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이 싸움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난 1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평가를 사실 하기는 좀 이릅니다. 아직 코로나19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1년이라는 지금의 시점에서 평가라기보다는 우선 1년간 확진자 73,518명, 사망자 1,300명 분에게 위로와 그리고 좀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저희 자책감도 같이 담아서 위로를 먼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가 73,518명, 사망자가 1,300명, 완치자가 6180명.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가 1,240명. 지난 성탄절이었네요. 단일시설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동부구치소 1,261명. 누적 검사자 수는 519만 명. 조동찬 기자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는 지금이 3차 유행이라고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말이죠. 그러면 1차 유행, 2차 유행 언제였을까요? 1차 유행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발생한 2, 3월에 이제 대구 경북 중심의 확진을 세웠고요. 이른바 신천지발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발 이렇게 기억하시겠는데, 그 이제 8, 9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1차 때보다는 약했지만 2차 유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유행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데, 그때 방역당국 전문가들께서 10월 27일 그래프를 딱 보고 심상치 않다고 하셨어요. 10월 27일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되게 소강 상태였어요. 이제 좀 잠잠하다 그랬다가 10월 27일 그래프를 보시던 전문가들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꺾여가는 추세인데, 당시 전문가들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갈 수도 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걱정하던 것도 있어서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일련의 전문가들이 위기로 했던 것,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겪어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칩니다. 예, 10월 27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가요. 사실은 소강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게 하강 곡선에서 꺾이는 올라가는 곡선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폭이, 그 잠재력이 대단히 무시무시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하루에 확진자가 한 100명 이내였던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곧 500명 되겠다, 곧 1,000명 넘겠다, 곧 3,000명 혹은 5,000명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것이 지난 성탄절 1,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역당국의 노력, 의료진의 헌신, 이런 것들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좀 잘 통제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체 1년을 통틀어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차 대유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시작은 10월 말, 본격적으로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거는 11월 초중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상 통계만으로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번 3차 대유행을 12월까지, 10일부터라고 보죠. 12월, 1월까지의 사망자 숫자, 확진자 숫자를 놓고 보시면은 지난 1년간에 발생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해서 사망자 숫자는 59%가 이번 3차 대유행, 그것도 12월부터 시작한 걸로 발생했고, 확진자 숫자도 53%가 이번 3차 대유행에서 발생한 겁니다. 실제 11월부터 지금 훨씬 더 많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1차, 2차 대유행을 어떻게든지 좀 잘 막아보고 선진국 대비해서 좀 나름대로 좋지 않았냐, 이러는 일종의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성과가 무색하게 될 정도로 이번 3차 대유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1년간의 전체를 들어놓고 보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1,300명 확진자나 73,000명이 넘는 이 확진자하고 사망자 숫자는
예방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 예방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것하고 예방 가능한 것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리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례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대만, 뉴질랜드, 많은 베트남 같은 사례는 이미 충분히 초기에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확진자 숫자가 우리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지만 된 부분에서는 이거는 예방 가능했던 거고, 이러한 예방 가능하지 못한 이런 사태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방역 당국, 저는 또 감염병 전문가로서 아까 말씀드린 사망자와 확진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요. 지금이라도 뭔가 4차, 5차 대유행이 생길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전히 자화자찬하거나 우리가 잘해서 이만큼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아마 방역당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1년, 그 1년의 시간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의 비율로 보면 신천지 교회 관련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코로나19는 다시 위기 상황을 맞아 일상 어디서든 전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동찬 기자, 처음에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는 양상이 이른바 신천지 어떤 집단 시설, 집단 감염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브리핑 들어보면 이제는 3차 유행은 어떤 일상 속 감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질병관리청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족, 친족,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의 감염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감당해내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는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로 희생 많이. 아까 최재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어마어마하게 참고 계시는데 그것에 비하면 정말 우리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 방역 당국들 정말 우리 이거 정말 자화자찬할 때 아니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희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언제 사실 대단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만으로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못 가게 하거나 외식을 못 하게 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 솔직하게 찾아야 우리가 예측 가능한 4차, 5차 유행에서 희생자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제 뭐냐면 우리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거의 1등 공신은 국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잘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피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이 아니라 다음번에 더 무엇을 막을 수 있는지 지금 현 시점의 문제를 고백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일치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자화자찬, 우리가 잘했다. 특히 방역당국이나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4차, 5차 유행을 미리 예방하고 오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일상을 회복했을 때 분명히 전문가들과 정부,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서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기록을 담은 백서를 반드시 남겨야 되겠다. 다음에 감염병이 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시 당황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 1년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가 분류한 이 주제에 동의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을 간략하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지난 1년을 정리하는 주제어는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 뭐 당연히 동의하시죠.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나마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돌보고 검사하고 있고 이 의료진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네, 뭐 많은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지금도 현재 이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형태로 가서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활동하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의료진의 이런 이 코로나19에 대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거기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가장 더 중요한 거는요, 일반 병원에서 일반 질환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진료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불편했거든요. 병실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한 국민이라는 생각에서 환자분 협조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이제 지쳐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가능할지, 또 병상 확보부터 모든 부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이제 되어야지 땜질식의 당장의 임시 방편식이었던 해결책은 좀 어려워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료진, 우리 의사, 간호사분들, 자원봉사자분들 참 이 콧등과 이마에 그 선명한 마스크 자국, 줄 자국 보면은 가슴이 찡해져요. 근데 지금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사실은 예. 의료진 덕분에라는 말이 나올 때보다 지금 의료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2월부터 백신 접종하는데 예. 백신 접종 누가 합니까? 의료진들이 합니다. 일은 그렇죠.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소통이 원활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의사단체는 조금 보수적 아니냐, 정치 색깔이. 그러니까 우리랑 얘기가 잘 안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얘기고, 의사단체는 아니 자꾸 우리가 전문가 대접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다 지금 따질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할 일 되게 많으니까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치색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도 계속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고 아주 시급한 원활한 소통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빨리 손발 잡고 어떻게 계속 의료진의 원활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효율성 그리고 지속성 할 건지 머리를 맞대야 될 시기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면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호사분들이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는 그 팻말의 글귀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 환자 발생 1년, 간호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간호사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검사를 하고 이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를, 그 목소리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힘들었고, 주간에는 이제 새로운 병동을 계속 이제 확장시키고, 이제 열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고, 11월 중순부터 중증도 있는 이제 고령자들,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환자들 자체가 좀 중증도가 많이 높은 고령자들이 오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처치들도 굉장히 손을 많이 가게 하고, 한번 들어가면 뭐 이제 2시간씩 계속 머물러야 되고 뭐 3시간씩 이렇게 머물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라고 물으면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약해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1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약해지지 마시고 잘 이겨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위생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예. 김진실 간호사님이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에 울컥하셨어요. 약해지지 말자. 의료진 분들도 이야기하다가 그 심정은 아마 교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뭐 이렇게 방송하다 이렇게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예. 지금 아마 김진실 간호사분이 얘기하셨던 거의 맥락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또 이 검사를 하는 임상병리 예. 기사, 그리고 접수를 하는 행정기사, 이 팀이 다 똑같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 인력만이 문제겠습니까? 시설도 문제고요. 중환자 병상 시설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병상수 10개 더, 20개 더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모든 것이 땜질식의 임시 방편식에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인력과 시설과 또 이 모든 것을 물자와 모든 것을 하는 종합 대책에 마련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알려졌으면 예측 가능해지고 지금 앞으로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김진실 간호사도 울컥하신 이유는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게 뭐 예전에 달라진 게 별로 없고 항상 그날그날에 닥쳐서 살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종합 대책 마스터 플랜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 보지 못하고 항상 그날그날의 상황에 이 대처해야 되고 임시 방편식의 어떤 당장을 하루하루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힘들고 암울하고 버티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부 당국이 또 의료계와 같이 해서 종합 대책과 마스터 플랜을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인력 하나 문제가 아니고 병상수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여기 일하시는 또 국민도 우리도 예측 가능하면서 우리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찬 기자는 현장 취재하면서 또 의료진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텐데 말이죠. 이 김진실 간호사가 지금 현재 의료진의 심정을 대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네. 될지 모르겠지만 의료진들의 현장 분위기는 우리가 K방역이라는 것의 성과는 그분들 의료진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낸 성과라고 그렇게 되게 힘들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진실 간호사님, 예, 약해지지 말자. 의료진 분들에게도 약해지지 말고 더 힘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약해지지 말고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지금 기대할 것은 우리 의료진 분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정리하는 두 번째 주제어는 과연 뭘까요? 뭐 이거는 다 직접 몸으로 실감하신 내용들이죠. 뭐 일상이 멈춰버렸고 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뭔가 어색하고 답답하고. 제가 사실은 의학 전문 기자잖아요. 예. 그래서 의학적인 측면으로 주로 보도를 하는데 저한테 어떤 메일이 많이 오냐면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생업이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 하소연하는 메일 때문에 저도 흔들려요. 이거 지금 의학적으로만 보도하는 게 맞나? 코로나로 이 더 피해가 큰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생업이 차단하는 게 그 피해가 더 큰가? 솔직히 헷갈릴 정도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하게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이제는 과학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큰 피해,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기는 피해와 코로나19의 피해를 과학적으로 따져서 이제는 좀 더 이게 장기화 될 거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과학적으로 효율성 있게 따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도 펼쳐졌으면 하는 게 의학 전문 기자로서의 바람입니다. 지금 조동찬 기자 이 이야기가 얼마 전에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시위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이제 처벌하려면 처벌하시고 행정명령 뭐 받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내야 된다면 내겠습니다. 영업할게요.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다행히 강행은 안 했는데 거의 그분들도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또 과거 역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장기간 지속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이미 많은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성을 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 왔고 이 감염 특성에 달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개편하고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반발을 일으킨 그렇게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점에서도 매우 좀 안타깝고요. 한 가지 이 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은 말씀드려도 결국은 방역은 방역에 초점 맞춰야 되고 과학적, 의학적 증거에 의해서 근거 기반으로 모든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런 방역 정책과 실행 방침에 있어서 정치적인 혹은 이런 방역 과학적 근거 이외에 다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사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K방역이라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K방역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3월 17일경이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나온 말이고요. 외국과의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서 한국이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뭐 K뷰티, K푸드, K컬처에 빗대어서 K방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면서 시작이 됐는데 결국 K방역이 정치적 구호입니다. 방역과 관련된 과학적인 평가와 근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논의는 나중에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의 어떤 이런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코로나19 종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걸 평가하고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평가하는 자체가 과학계에서는 전혀 K방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어느 나라의 특정 방역 상황을 놓고 모델화하거나 그런 부분을 학술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K방역 용어 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방역의 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서 자꾸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학계나 의료 전문가분들은 우려하고 있고 이 과학적 의학적 근거에서 앞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년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의료진 또 방역당국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맞서 싸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 국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고맙습니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았었죠.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에 대한 그 신뢰를 보내주신 거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과 선물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격려 편지도 주시고 또 많은 지원 물품도 보내주시고 해서 저희 방대본이 이번 기회로 그동안에 성원해 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데는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 의료계의 헌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 참여와 연대는 우리나라 방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주요한 방역 대책 추진에 국민들께서 방역의 주체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1년을 이야기해 왔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극복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그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주인공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 한 느낌? 예. 저때 저희도 저 영상을 틀어드렸었는데 저승사자랑 10번 정도 하이파이브한 느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이정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는 완치돼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무리 없는 거죠? 네, 이제 매우 건강한 상태고 예.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진 판정 받았고 언제 완치 판정 받았어요? 제가 4월 5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 그 병원으로 이송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6월 1일 날 퇴원했습니다. 6월 1일? 네. 아, 그러면 거의 2달 동안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제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때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대체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성 이제 치료제나 아니면 뭐 에이즈 치료제 이런 거를 복용을 해가지고 2주간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했었습니다. 예. 가장 주된 증상은 뭐였습니까? 고통스러웠을 때. 일단 열이 39도까지 오르는데 아. 그로 인해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잤었고 그리고 기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2, 3초에 한 번씩 기침을 하게 돼서 일주일간은 말도 제대로 잘 못할 정도로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아까는 좀 쉽게 어떻게 말하면 재밌게 표현한다고 저승사자는 10번 하이파이브라고 했는데 정말로 죽을 만큼 괴로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죽을 만큼 괴로워가지고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없는 병이잖아요. 알 수 없는 바이러스고 네. 그 의료진도 확신을 갖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치료를 받는 기간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던 뭐 어떤 동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그래도 꾸준히 제가 통화는 못하지만 기침이 하도 많이 나와서 카카오톡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의료진 분들께서 이제 무심양면으로 다 이제 최대한 치료를 잘 하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겨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료진들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정말 일단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일단 제가 4월, 5월, 6월을 병원에서 지냈는데 5월, 6월만 되더라도 더워가지고 음압병동이어가지고 예. 환기도 안 되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이 그 고글 너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면 증상이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다가 조금 완화되는 내가 이제 좀 나아가는구나라고 느꼈던 건 한 언제쯤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한 15일 기준으로부터 고통이 딱 사라졌었어요.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예. 하루아침에? 네. 그 14, 15일 그 양일간 기준으로 갑자기 고통이 다 사라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제를 이제 복용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딱히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 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예.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때부터는 또 그럼 아플 땐 잘 못 먹지 않습니까? 네. 그 2주간에는 이제 제가 하루에 총 먹었던 끼니가 밥 반 공기도 안 될 정도로 먹는 거 장애가 있어가지고 2주 동안에는 먹는 거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2주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먹는 양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식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계속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까? 몇 번 검사 받으셨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한 20번 가까이 검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네. 음성 판정 받고서 퇴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퇴원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정말 그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퇴원을 한 이후에도 의료진 분들께서 혹시 모르니까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해 주셔가지고 예. 제 조부모님 댁이 이제 아무도 안 사시는데 그곳에서 자가격리 2주를 하러 갔었습니다. 2주 동안 또 자가격리하고.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젊은 분들은 무증상감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이정환 씨는 젊지만 증상이 아주 극심했다. 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 받았어요. 주변에서 아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직접 경험해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시청자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떤 분들은 이제 1년 동안 들어서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20대 남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려도 굉장히 아프다라고 올린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젊은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안 걸릴 것이고 걸리더라도 그냥 무증상처럼 조용히 넘어간다 이런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근데 그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영상을 올리게 됐었고 유튜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생활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간호사분과 우리 이정환 씨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아까 간호사분께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 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정말 경각심을 잃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정환 씨 이야기 들으면서 환자별로 여러 가지 그 양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 뭐 이정환 씨 뭐 축하드리고요. 회복되셔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자들은 증상 형태도 다르고 또 무증상도 일정 부분 있고 더 위중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라서 모두 무증상이고 다 문제 없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에 반대로 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조동찬 기자도 현장에서 네. 이렇게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하고도 만나셨을 거고 완치되신 분들하고도 만났을 텐데 네. 이정환 씨 같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 감염되셨던 분들. 일단 젊은 분 중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분 중에서는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이정환 씨의 사례가 코로나19의 경각심을 돋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 부분 되게 저도 감사드리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모든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심각한 증세를 앓는 건 아니라서 또 젊은 분들이 지나치게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방역 정책을 할 때 조금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근거 있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무감각하게 막 괜찮다고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교훈을 주셨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봤던 환자들은 이제 고령의 중증 환자들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정말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코로나19는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위험한 병임에는 틀림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걸 싸워서 이겨낼 체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본 체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고열과 기침을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나왔다. 이게 상당히 대표적인 증상인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열이 나고 전신 증상이 이제 몸이 쑤시고 또 후각이 또 상실되는 분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요. 기침도 가래도 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화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젊은 층에서 지금까지의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시면 이 고령층에 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퍼센트는 100명 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5%가 채 안 되고요. 사망률도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황은 그렇다. 그러나 지금 이정환 씨처럼 심하게 중증으로 앓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경각심은 항상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방역 생활 수칙은 항상 지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정환 씨 완치 판정 받고 자가격리한 다음에 이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이 사람을 만날 때 좀 그 사람들이 좀 경계한다든가 이정환 씨 스스로 또 경계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네.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좀 장애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태어나고 첫 한두 달 가량에는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 한두 달 가량은 진짜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아직 잊혀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뭐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각심도 낮아지고 그런 고통도 잊혀지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제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학교도 다니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뭐 제 할 일을 하고 그런 제한된 일상을 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친구들이나 다른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 한번 감염됐다가 완치 판정 받았는데 이젠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예. 건강하게 잘 나온 거 맞냐, 예. 뭐 후유증도 있다는데 머리 어떻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확진 판정받았다가 완치됐는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분들, 뭐 직장을 그만뒀다는 분들도 있고 저도 뉴스에서 그 기사를 봤거든요. 자, 그게 이제 1년이나 됐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가 많이 늘어서 지금 어느 원칙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만 당시 초기에는 사실 우리 재감염된 지 될 수도 있다. 이거 언제 어디서 다시 걸릴 수도 모른다.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우리 스티그마, 그러니까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신적인 우울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코비드 블루라는 게 대단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더 벗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쌓였으니만큼 이제 방역 당국 전문가들이 괜찮다 하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 국민들께서도 괜찮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의 원래 가족처럼 원래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달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가 둘 다 손에 들고 싸울 수 있게 됐다. 이 백신 접종이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지, 그리고 집단 면역은 정부에서는 11월이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누구든지 다 이 백신 접종이 11월까지 뭐 집단 면역 우리나라에 형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나마도 참 다양한 계획이라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넉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월까지 전 국민의 60에서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돼서 접종을 하려면 계산을 단순하게 해봐도요. 지금 2월부터 시작한데도 한 달에 최소 40만에서 50만 건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40에서 50만 건을 계속 매달 해야 그 정도 이상이 될 텐데 그게 가능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백신 접종 계획은 매달 확보량이 얼마나 되고 그 스케줄이 어떻게 나오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콜드체인 어떻게 확보되고 인력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접종센터와 일반 의료기관은 누가 참여할 것이냐 종합적인 대책이 계획이 나와야 접종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러한 종합적 계획이 마련되는 것을 준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6, 7월부터 해서 12월 달에 전 국민에 공포했습니다. 이미 그 수개월간의 준비를 거쳐서 접종 계획이 다 스케줄이 나왔는데 예. 이제 우리는 이제 준비하는 거라서 매우 좀 안타깝고요. 그런 면이 좀 빨리 돼서 접종 계획이 되고 현실적인 계획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접종 계획 이달 중에 발표한다고 했죠? 네, 이달 중에 발표한다고는 분명히 예.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이정환 씨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면서 들었다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이 노래 어떤 가사가 특히 이정환 씨에게 힘이 됐습니까? 그냥 가사도 가사인데 예. 그냥 윤도현 씨 목소리가 저한테 많이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사를 봤더니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예.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분들 특히 힘내시길 바랍니다. 김진실 간호사의 이야기처럼 약해지지 말고 우리 국민 위해서 더욱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내년 오늘이 되면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전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우리가 이제 소중함을 깨달은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영재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